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분이 기운다. 오히려 어떤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동맹이라든지 협력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가장 앞선 위협이 되는 존재를 서로가 공통으로 인식했을 때 함께 맞서자라는 취지의 동맹과 협력을 맺는 것이고, 일단은 서로에게 지금 닥친 상황이 다급하니 저 상대를 함께 대적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라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 위협이 약해졌을 때 내가 지금 협력하고 동맹으로 대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까지는 동맹이다, 우호국가다, 협력하는 국가다 라고 했던 바로 그 국가가 가장 큰 위협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렇게 국제정치에서는 이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맹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영원할 것 같은, 영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협력할 국가가 과연 그 국가뿐인가, 그렇게 노심초사할 것 같은 면 적이라 지칭되는 상대를 친구 혹은 우호적인 상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데, 우리 스스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해서 제한을 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답을 도출하려고 하다 보니 언제나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진영 논리라는 것에 빠져서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외교, 안보, 통상 부분에서의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2의 수, 제3의 수, 제4의 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정한 그러한 방안을 찾지 않고 있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도 않죠.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죠. 그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곳의 방해와 회유와 협박, 그리고 약간의 친절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모든 부분에서 세계 10대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의존하지 않으면 곧바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그런 허약한 정신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안보관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나약한 안보관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협이 있다. 그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위협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견제하는 것이죠. 즉 폭력으로부터 도발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외교적 노력을 이웃나라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하고 이런 행위를 그침이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대화나 외교적인 노력을 등한시하고 먼 곳에 있는 힘이 강한 세력에 의지를 해서 이웃에 있는 나를 위협하는 상대를 경계하거나 적대한다. 이것은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듭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때로는 국제정책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작정 의존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 곳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을 잡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곳에 자기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척이나 화를 내게 되겠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4대 안보 혹은 안보 좀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4대 안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된 지가 꽤 되었죠.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거는 4대 안보나 좀비 안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4대 안보인지 좀비 안보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잘 것 없어서 어차피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나는 하잘 것 없는 존재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그 힘이 센 이웃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웃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짓이 권력이나 권세나 재물을 탐하게 되겠죠. 그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애민하는 마음이나 애국하는 마음이나 애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있다면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면에 있기보다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평상시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애민, 애국, 애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평상시에 자신들이 추구하던 것이었었냐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바이든이 인플레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보편적 삶을 낫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좋은 법인데 이 법안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고 혈맹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FTA라고 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FTA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미국 내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대한민국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조치를 미국 행정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서로 어떤 조건들을 몇 년 동안 더 유지시키고 어느 시점에서 폐기시킬 건지 어느 시점에서 보강할 건지까지 FTA 조약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을 최근에 요구하고 있죠. 국제 정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산업들은 전부 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알짜배기다 생각되는 혹시라도 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경제나 산업이 피해가 갈 만한 중요 수단은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서 이번 인플레 법안에서처럼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 또한 아무렇지 않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는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미국 측의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접근 방법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우려를 전달받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지만 항의를 받으면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 이런 것을 발표할 일이 아니라 통상 쪽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외교부에서 할 일은 무엇이 있느냐. 외교부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고위급을 파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야 되겠죠. 언제든 미국이 동맹이고 우방인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면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죠. 이렇게 했었을 때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성이 인식되고 대접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외교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다시 또 동맹이네 어쩌네 하면서 한국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든지 박쥐 얘기를 하고 있다라든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가득 꺼내겠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정치에서 대접을 받고 한국의 문화나 한국에서 양산되는 이런저런 현상들이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나는 사라지고 미국과 일본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잠깐 일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죠. 미국이나 일본이 볼 때 대한민국은 존중해야 할 국가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럼 완벽했느냐 국제정치에서 그렇지는 않죠. 국제정치에서의 대한민국의 분기점을 말씀드릴 때 2019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자행한 수출 규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 모든 나라가 고통스러워했고 잘 사는 나라들도 매우 심각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지수는 이루 말할 것이 없었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지 정확히 6개월 뒤에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확산하게 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염려하는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각인되기 시작한 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에 점령당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세계는 코로나에 점령당하고 쩔쩔매는 그런 지경에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가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코로나 방역에서 표준 국가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K문화는 그야말로 지구촌을 덮어버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급격히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이 선도국가로 발돋움한 바탕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대형 악재를 기회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짓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당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였나?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할 때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국제 표준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연관되면서 엄청나게 국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국제정치의 후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어떤 수준으로 대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자신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반대한 경우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더군다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국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대하는 그런 나라로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잣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다운 짓을 할 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비하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빚을 내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